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코인 거래소구나 하고 떠올리실 회사입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인데요. 티커는 코인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나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대형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코인베이스는 2012년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창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소수 매니아만 아는 신기한 인터넷 화폐였고 거래하기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복잡한 지갑 주소나 코딩 없이 은행 계좌를 연결해 몇 번 클릭만 하면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비트코인판 주식 거래 앱을 처음으로 대중화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는 왜 중요한 회사일까요? 코인베이스는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의 관문 같은 회사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나 대기업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코인베이스입니다.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라는 점입니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된 투명한 기업이 코인 시장을 대표한다는 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인베이스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지갑 서비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지갑은 단순히 코인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까지 제공하며 디파이 서비스나 NFT 거래, 스테이킹 등 다양한 블록체인 활동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즉, 코인베이스 앱 하나로 암호화폐 세계의 대부분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죠. 둘째는 결제 인프라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비자와 손잡고 코인 결제 카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를 실제 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해외 송금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코인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NFT 마켓입니다. NFT는 한때 거품 논란을 겪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는 대표 기술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단순한 아트 거래에 그치지 않고 게임 아이템, 디지털 티켓, 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해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새로운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 때 코인베이스의 클라우드를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마존 클라우드로 인터넷 시대의 기본 인프라를 장악했듯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시대의 인프라 제공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코인베이스의 비전은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회사를 넘어 크립토 경제의 은행이자 플랫폼으로 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쓰고 보관하고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첫째,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원은 여전히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사가 수수료를 떼가는 것처럼 코인 거래에서도 일정 비율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 코인베이스에게는 꾸준하고 알짜 수익이 됩니다. 둘째는 기관 고객 서비스입니다.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같은 큰손 투자자들은 코인을 직접 보관하기보다 보안이 철저한 거래소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스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관료와 서비스 수수료를 챙깁니다. 쉽게 말해 큰손들이 금고 역할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셋째는 코인 결제 카드와 스테이킹 서비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결된 결제 카드를 내놨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커피를 살 때에도 달러 대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는 코인베이스의 몫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스테이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킹은 쉽게 말해 내 코인을 네트워크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더리움인데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을 맡기면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죠. 디파이는 은행 없이도 코인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탈중앙 금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더리움에 맡기면 다른 사람이 그걸 담보로 코인을 빌려 쓰고 나는 그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즉 은행 예금과 대출 같은 기능을 은행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서비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가 돌아가려면 거래를 검증하는 사람, 즉 검증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 이더리움을 보냈다고 하면 A 지갑에 진짜로 1 이더리움이 있었는지, 같은 돈을 두 번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간의 신뢰가 유지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작업증명 방식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엄청난 속도로 풀어서 누가 먼저 정답을 맞히는지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데요. 이 방식은 금을 캐듯 한정된 양만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정해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얻기 어렵고 희소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방식은 코인을 네트워크에 맡기는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는 무작위로 검증자를 뽑아 거래를 확인하게 하고 정직하게 검증하면 이자를 주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거래를 승인하면 맡긴 코인의 일부를 빼앗습니다. 이걸 슬래싱이라고 하는데요. 즉 정직하게 참여할수록 이자를 받고 부정하면 벌칙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검증자가 거래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검증자 노드, 즉 서버가 네트워크에 올라온 거래를 자동으로 감시합니다. 조건이 맞는 거래만 승인하고 잘못되거나 이중 지불 거래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하지만 검증자 서버가 멈추거나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검증자가 잘못 운영해서 맡긴 코인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검증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서버를 돌리고 보안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입니다. 우리는 코인베이스에 코인을 맡기고 코인베이스가 대신 검증자 노드를 운영합니다. 안정적으로 검증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거래가 쌓일수록 블록체인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코인베이스는 이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상은 어디서 나올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마다 거래 내역을 묶어 새로운 블록을 만듭니다. 이 블록을 만든 검증자와 그 과정을 도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이더리움이 발행되거나 거래 수수료 일부가 분배됩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킹 이자이자 네트워크 운영 보상입니다. 넷째는 신사업 확장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단순히 거래소에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NFT 마켓을 열었습니다. NFT는 디지털 그림,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심지어 부동산 증서 같은 자산에 고유 번호를 붙여 이건 진짜 내 것임을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사고 팔 때마다 코인베이스가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한때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블록체인 자산화의 중요한 실험 무대입니다. 또 하나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직접 서버를 구축하면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코인베이스는 대신 인프라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시대의 아마존 클라우드가 있었다면 블록체인 시대에는 코인베이스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핀테크 회사나 게임사, 금융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코인베이스가 거래소만이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인베이스, 과연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라이벌은 단연 바이낸스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인데 문제는 규제입니다.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고객 자금 회사 자금을 섞어 관리했다 같은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막히거나 제한을 받으면서 코인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거래량만 보면 글로벌 2위 수준이지만 미국 내 점유율은 50% 안팎으로 압도적입니다. 합법적이고 성장사라서 재무제표까지 공개한다는 점이 신뢰로 이어진 것이죠. 즉 고객 입장에서 코인베이스는 규제를 받지만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바이낸스는 거래량은 크지만 언제 규제 칼날이 내려올지 모르는 플랫폼이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라겐이나 제미니 같은 미국 거래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면에서 코인베이스에 비하면 작습니다. 이용자 기반이니 거래량은 코인베이스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크라겐은 오래된 전통을 가진 만큼 충성 고객은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나 주류 금융기관에서의 연계는 약한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와 제도권 신뢰를 무기로 미국 시장을 꽉 쥐고 있고 바이낸스는 규모와 글로벌 유동성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둘의 경쟁 구도는 마치 월가와 전통은행과 국경 없는 핀테크 회사가 맞붙는 그림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코인베이스는 강력한 경쟁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미국 정부와의 마찰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SEC가 특정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해버리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여러 종목이 순식간에 불법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법성을 무기로 상장했지만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실적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쟁 리스크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는 여전히 거대한 유동성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디파이 서비스가 커진다면 중앙화 거래소 자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거래소 앱을 쓰지만 언젠가는 은행 없이 직접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게 대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시장 리스크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코인 가격과 거래량에서 직결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할 때에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면 실적도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코인 시장의 거대한 롤러코스터와 함께 움직입니다. 좋을 때는 날아오르지만 나쁠 때는 같이 추락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신뢰 리스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뢰는 곧 생명줄입니다. 만약 대규모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고객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식 브로커와 달리 코인 거래소는 정부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회사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리스크 반대편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의 기회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규제는 기업에게 악재라고 하죠.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불법이나 음성적인 거래소들이 규제 강화로 밀려날수록 합법적이고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래소라는 코인베이스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이죠. 마치 강력한 심사와 라이선스를 통과한 은행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는 대중화의 관문 효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게임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퍼진다면 누군가는 그 첫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바로 그 입구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을 할 때 HTS나 앱을 열듯이 처음 코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앱스토어가 아이폰 생태계를 키운 것처럼 코인베이스도 블록체인 세상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브랜드와 사용자 기반의 힘입니다. 이미 수천만 명이 코인베이스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입자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코인을 거래하고 지갑을 쓰고 결제를 시도하고 예금을 맡기게 될 수 있는 미래 고객 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리 고객을 확보해 놓은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때마다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금융 슈퍼 앱으로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코인 사고 파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갑, 결제, 예금, 투자,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크립토 세계의 은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현실화된다면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 금융 슈퍼 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하나에 투자했다가 금융 플랫폼 전체에 투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결국 코인베이스는 규제, 대중화, 사용자 기반,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4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도 크지만 이 무기들이 하나씩 현실화될 때마다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대중화라는 거대한 기회를 가진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와 기회가 한 몸에 붙어있는 기업입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숫자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코인을 쓰게 될 미래를 만들 것인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코인베이스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줍니다. 누군가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해 한 발 물러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 믿고 다리를 건널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내가 어떤 세상을 믿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